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과자죠. 이 버섯 모양 초코 과자 가격이 20%나 오르는 등 최근에 초콜릿이 들어간 과자류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원인은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농업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그플레이션은 날씨나 병충해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가 작황이 좋아지게 되면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주요 생산지인 카카오벨트에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가격 하락이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태국 방콕의 쿠디친 공동체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곳에는 5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어서 서양식 성당과 중국풍의 사당, 태국 불교 사원까지 다양한 풍경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고 음식 문화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쿠디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계엄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고 회복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리반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TV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처음 알았으며, 백악관이 한국 정부와 계엄령에 대해서 사전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자 윤 대통령이 한국 국회 표결을 존중한 것에 대해서 안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 사법부가 친러시아 성향 여당이 승리한 총선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만 반정부 시위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27일 총선이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는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친러시아 노선을 추구하는 여당인 조지아의 꿈이 승리한 총선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야당 인사를 체포하자 반정부 시위는 더욱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보험부문 대표인 브라이언 톰슨 최고 경영자가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톰슨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각으로 4일 오전 6시 46분쯤 맨하튼 미드타운의 힐튼 호텔 부근에서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의 총격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결국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으며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위험도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황에 놓여 있으며 다른 큰 경제권들이 미국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9월달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을 근거로 B컷 0.5%포인트의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시했는데요. 연준 의장의 이번 발언은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의 그림자 의장을 임명해서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 전에 레임덕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선택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가 올해 5% 미만 경제 성장률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일보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올해 5% 안팎이라는 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연일 독려한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민일보 보도에 대해서 중국이 특정 GDP 성장률 달성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4.8% 성장해서 5% 안팎이라는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굴욕적인 실패, 실험대에 오른 민주주의. 네, 사실 이번 주 내내 외신들은 거의 첫 번째 기사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 첫 번째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번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시험대에 올려놓았고,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의 정치 생명을 궁지에 몰아넣은 자충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이 많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끌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980년대 후반에 민주주의 전환기를 앞둔 군사 정권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소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유명한 한국에서 이번 사태는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 펄러스는 수세에 몰린 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도로 계엄령을 선택했고, 하지만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거부당하면서 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는 굴욕적인 실패로 끝이 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한편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윤 대통령이 선수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행동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넘어서는 그런 과거의 독재 정권을 연상시킨다면서 정권을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신을 몰락하게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도 계엄령을 시행하려던 윤 대통령의 과감한 방법이 결국 한국을 위기에 빠뜨렸고, 야당 의원들은 탄핵안을 제출하고 시위대가 사임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오히려 불확실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금 탄핵 관련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소야대인 한국의 국회에서 분포를 서결하면서 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안에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경우 탄핵안은 가결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장애물이 있겠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불확실해진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가 이 한미 공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한 보도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태 때문에 한미 동맹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유는 민주주의가 잘 지켜졌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민주주의와 독재 대결로 외교 정책들을 삼아왔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위기에 대해서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정권 교체에 발생한 이번 격변은 윤 대통령의 집권 중에 강화된 한국과 미국의 안보 관계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한미일 공조 강화 노력은 바이든 정부로부터 환영을 받았는데 이렇게 온기를 띠고 있는 한일 관계가 이제 지역과의 협력 맞물리면서 미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공을 들였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이런 것들이 깨질 위험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야당의 탄핵발에 대해서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정적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은 계엄령 발동이 정당화될 수 있냐는 법적인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와 뭐 가까운 나라들이죠. 중국, 네. 일본 언론들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네, 뭐 속보로 계속 보도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분석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도박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불안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리자청 라우닝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번 계엄 파동은 윤 대통령이 벌인 정치적 도박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상하이 한반도 문제연구회 부회장인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잔더빈 교수는 한국은 4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민주화를 쟁취한 60대 전후 세대들은 좌파든 우파든 계엄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젊은 세대는 당연히 더욱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청년정치학원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관자오이 박사는요. 쿠데타 해프닝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극소수가 무력으로 국회를 우회해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한 쿠데타의 특징이 뚜렷하지만 계엄령이 6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고 심각한 충돌이 없다는 점에서 이건 해프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는요. 사실상 쿠데타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 이게 사실 정말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들은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바뀔까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니혼게자이 등 주요 일간지들은 조간 신문 일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했다 이 기사를 크게 싣고 굉장히 지면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돌연 계엄령을 선포했다면서 이런 방법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것이고 오히려 큰 혼란만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교 정상화 60주를 맞춰서 관련 행사 검토가 있었는데 계엄령이 찬물을 끼얹은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우리나라 방문해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 때문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외무성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의 방안이 향후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각국의 언론의 보도 정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치안을 무너뜨린 정치 혼란인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랍고 감탄하는 것이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구나. 그렇죠. 이렇게 안전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 해제 때문에 한국 여행을 준비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좀 불안한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한 미국 대사관이 홈페이지에 적색 배너 메뉴로 경보를 발령하고 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잠재적인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당분간 집에 머물러 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 비롯한 일반 영사 업무가 임시 중단됐고요. 대사관 직원들에게는 일단 재택근무를 해달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캐나다는 3일 날 한국 여행자재 권고를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한국에서 시위, 대규모 모임을 피하고 현지 매체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여행자들이 여전히 정상적인 보안 예방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여행 위험 수위를 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캐나다와 유사하게 영국, 일본, 연합 등 일부 국가들도 주의 지침 내렸고요. 영국 외무부는 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자국민들에게 한국 기관의 권고를 따르고 정치 집회는 피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불가리아, 라트비아, 아일랜드 등 각 국가들도 시민들에게 한국에서 시위나 대규모 집회 관련 장소는 피해달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홍콩도 새벽에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방문 중인 시민들은 개인 안전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피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도 이 한국 사태에 대해서 여행 공고 주의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네. 1단계는 일반적인 안전, 보안 예방 조치 시행이고 2단계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기 때문에 일단 약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반응 어땠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안도한다라는 표현도 미국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심각한 오판을 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매우 문제가 있고 위법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이 에스펜 전략그룹 주최 행사에 참석을 해서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비상계엄령을 미국이 인지하지 못한 것이 첩보 실패가 아니냐
라고 이제 질문 받았는데 네. 심각한 오판이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사용취약기구 사무총장인 마르크 리터도 한국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는 법치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러면서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외교부격인 대외관계청의 대변인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한국의 국회에서 거부하기로 표결한 이후에 비상기업령이 해제된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계엄령 해제를 환영하고 상황을 계속 면밀히 지켜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다가오는 엄청난 후폭풍. 네. 네, 이 프랑스 하원이 현지 시각으로 4일날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면서 지난 9월 출범한 바르니에 정부가 총사퇴하게 됐습니다. 이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가 된 것은 1962년 이후 처음인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프랑스 하원이 좌파 연합이 발의한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4일 저녁에 표결에 붙여서 찬성 331표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현재 하원 제적 의원은 총 574명인데 공석사면이 있긴 합니다만 불신임안 가결 종족수가 288명인데 이걸 압도적으로 넘기는 그러네요. 찬성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불신임안을 발의한 좌파연합의 신민준전선 역시 자체 명예 불신임을 발의해서 국민연합과 함께 동조 세력이 그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표결이 통과가 된 건데요. 네. 지난 9월 5일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90일 만에 하원의 불신임 때문에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기 집권 총리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네. 이 바르니에 정부의 붕괴를 이끈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마침내 바르니에 정부가 폭력적인 예상과 함께 몰락했다라고 말하면서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의미를 부여냈고요. 그리고 마리 르펜 그 극우정당 대표 역시 원내대표 역시 프랑스 국민 위해서 선택한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네. 다른 선택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 프랑스 여야 갈등이 예산안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정부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재정을 줄이게 적자를 줄이게 해서 바르니에 정부가 공공지출 삭감, 증세를 골자란 내년도 예산안을 하월에 제출하면서 이게 발단이 됐습니다. 야당은 사회복지 축소, 프랑스인들의 구매력 약화 등 우려해서 정부의 예산안의 일부 조항을 반대를 했는데 이걸 정부가 밀어붙여 결국은 정부 불신임안까지 가게 된 거고요. 네. 야당의 예산안 반대 측면한 바르니에 정부가 지난 2일 날 정부의 책임하에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제49조 사망을 발동해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게 된 겁니다. 역사적인 정부 분괴로 마크롱 대통령은 또 한 번 정책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야당, 특히 극자 정당은 바르니에 정부여서 마크롱 대통령까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마크롱 대통령은 전국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신속하게 새 후임 총리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7일 예정된 노트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 앞서서 일단 새 총리를 먼저 임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 네, 네.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지금 괴질 때문에 무려 143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예. 콩고 당국에 따르면은 지난달 괴질로 143명이 숨졌고 환자 대부분이 고열, 두통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보건부 장관은 역학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해당 지역 남서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의료팀을 파견해서 지금 샘플을 채취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역사회 관계자는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걱정스럽다면서 특히 이 괴질이 발생한 지역이 농촌 지역이어서 네.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여성과 어린이들이 이 괴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이 지난주에 미확인 질병의 존재를 인지를 했고 추가적인 조사 위해서 현지 보건당국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민주 콩고에서는 이번에 변종 엠폭스 유행의 진원지가 된 곳이 이곳인데 여기서 무려 4만 7천여 명이 감염이 됐고 네. 지금 사망자가 1,000명을 넘는데 또 다른 괴질이 지금 유행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괴질이 유행한다 이러면은 걱정스럽죠. 불안감부터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비트코인 채굴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이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네. 영국의 한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진 하드 드라이브에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소유주와 네. 지방의회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BBC 보도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소유주인 제임스 하월스가 2013년 동업자의 실수로 현재 가치로 6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조 750억 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이 담겨져 있는 디지털 지갑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담겨 있었는데 이걸 네. 동업자가 실수로 버린 쓰레기 거예요. 매립장에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찾기 위해서 독스웨이 매립지의 발굴 작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네. 시의회가 이게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들어가서 뭔가 가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네네. 결국 하웰스가 시의회가 매립지에 대한 접근권을 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4억 9,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8,858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해당 시의회는 매립지에 있는 물건은 지방 당국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소유라고 주장하는 하웰스의 요청에 따라서 매립지를 발굴할 의무가 없다라면서 고등법원에 정식 재판 해부 여부를 심리를 지금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처음 열린 심리에서 그 시의회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하웰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웰스가 얘기를 한 것이 그러면 좋다. 비트코인의 10%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제안했는데 그랬더니 시의회는 이거는 뇌물 공여 시도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락해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하웰스 변호인이 하웰스가 비트코인 회수를 해서 매립지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의회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사실 쓰레기 매립지에서 드라이브 하나 찾는 것이 건초더미에서 쉽지는 않겠죠. 바늘 찾는 것과 거의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할 텐데 이걸 과연 발굴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 비트코인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네요.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샘 쿡의 A Change is Gonna Come 들려드립니다. I was born by the river in a little tent. Oh, and just like the river, I've been running ever since.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ut I know a change gonna come. Oh, yes, it will. It's been too hard living, but I'm afraid to die. 'Cause I don't know what's up there beyond the sky.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ut I know change gonna come. Oh, yes it will. I go to the movie and I go downtown. Somebody keep telling me don't hang around. It's been a long
a long time coming, but I know a change gonna come. Oh, yes it will. Then I go to my brother and I say, brother, help me please. But he winds up knocking m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면직 재가 이후 KBS에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뿐이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초유의 예산 삭감과 행정사법 체계의 마비가 내란 수준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적절히 작동했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심한 오판이었고 한국의 민주적 회복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는 전분기 대비 0.1% 늘면서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올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 GNI는 1.4% 증가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하루 220여 편의 열차가 운행을 멈춘다고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태국 방콕 김종민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콕에 아주 독특한 다문화 지역이 있다고요. 쿠디친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화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방콕의 강남과 강북은 그 특징이 서울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네. 서울의 강북 지역을 좀 더 고풍스러운 지역, 강남을 신문화 지역 정도로 특정 짓는다면 네. 방콕의 경우 강북 지역이 신문화 지역이고 강남 지역이 전통 지역으로 특정 지어집니다. 네. 짜오프라야강 이남 지역을 보통 톰부리라고 부릅니다. 태국 근대사회 아유타야 왕조 시기에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네. 이들에게 대대적인 침략을 당하면서 현재의 방콕 지역, 짜오프라야강 이남 지역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아유타야는 함락되고 거의 절체절명의 상황일 때 딱신 장군이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인도 용병들과 함께 버마군을 무찌릅니다. 기사회생했지만 아유타야 왕조는 멸망했고 지금의 태국의 짜끄리 왕조가 새로 세워집니다. 네. 아유타야가 함락당할 때 아유타야에서 딱신 장군과 함께 피난을 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아유타야에서 교류를 하던 외국인들, 특히 포르투갈과
중국인들로 버마군의 침공으로 현재 톰부리 지역, 꾸리찐 물집 지역으로 피난와서 머물게 됐는데 이들을 태국에서는 꾸리찐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기도 하네요. 역사를 조금 더 알아야 될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꾸리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태국과 포르투갈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게 16세기 초까지 올라갑니다. 네.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죠. 그러네요. 포르투갈은 당시에는 아유타야로 불렸던 왕국에 도착한 최초의 유럽 국가였습니다. 태국이 최초로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된 시기였죠. 당시 포르투갈은 아유타야에 무기와 군사 전략 등을 공유하고 왕국 내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됐고요. 네. 포르투갈 무역 상인들과 선교사들이 태국 땅을 이때 처음 밟게 됩니다. 초기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포교를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종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네. 포르투갈 양식 건축과 유럽식 복식 문화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요리와 언어는 지금도 일부 포르투갈의 잔재가 발견됩니다. 네. 태국어 단어도 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된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빵을 뜻하는 카논빵 역시 포르투갈어에서 유래되었고 네. 사보는 비누라는 의미인데 이 역시 포르투갈어 사보네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꿀물에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 만든 액체를 내려서 실처럼 길게 타레를 만드는 디저트가 있는데 네. 이를 퍼이텅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시 포르투갈에서 유래된 디저트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포르투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문화적으로 꾸리찐이 어떻게 보면 방콕의 뿌리를 내린 최초의 다문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에 가면은 또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 좀 이국적인 느낌이 나겠는데요. 네, 꾸리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방콕의 오래된 지역, 특히 차이나타운 같은 곳을 가게 되면 좁은 골목길로 복잡하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곳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 좀 지저분하거나 관리가 잘 안 된 골목길도 볼 수 있는데 이곳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독특한 풍경은 좁은 골목길 집집마다 포르투갈 골목길을 걷듯 마리아상과 각종 기독교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타 다른 방콕의 골목길을 걸을 때 느껴지는 불교적인 풍경을 기독교적으로 상상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도시의 바쁜 흐름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곳의 주민들은 지난 수백 년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포르투갈과 태국 그리고 중국인들의 후예들입니다. 네. 3, 4세대 이상을 거치면서 이들은 다양한 혼혈 문화를 지켜가고 있는데요. 다문화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들도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꾸리찐에서는 역사적인 산타크루즈 교회를 비롯해 무슬림 모스크와 중국식 사원도 있습니다. 네. 물론 태국식 사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가봐야 할 곳 명소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명소는 1770년대에 지어진 산타크루즈 교회가 있습니다. 네. 태국 초대 국왕 라마 1세가 포르투갈 공동체에 감사의 표시로 지어주었다는 전형적인 유럽식 바로크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이 성당은 짜오프라야 강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꾸리찐 박물관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꾸리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박물관으로 포르투갈 이주민들이 어떻게 태국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네. 그리고 꾸리찐 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카논 파랑 베이커리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포르투갈식 스펀지 케이크로 100년도 훨씬 넘는 전통의 맛을 제공합니다. 네. 특이하게도 스펀지 케이크를 숯불로 굽습니다. 향과 맛이 아주 뛰어나고요. 네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왓 깔라얀나미 사원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거대한 황금 불상과 민물 거북이가 잔뜩 있는 중국식 연못도 아주 독특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짜오프라야 강변과 꾸리찐 커뮤니티 산책로를 추천합니다. 요즘 방콕이 조금은 선선하거든요. 그렇겠죠. 작은 골목길을 걸으며 포르투갈식 주택과 벽화,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네. 방콕의 꾸디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겨울에 이제 한국은 추우니까 따뜻한 방콕으로 여행 계획 많이들 세우시던데 오늘 소개해 주신 꾸디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국 방콕에서 김종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경제입니다. 앞으로는 커피, 초콜릿 같은 기호식품 사 먹는 것도 좀 걱정해야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 초콜릿, 커피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죠.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이 카카오의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가격이 2배로 뛰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이유가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초콜릿 올랐습니다. 가격. 네. 최근 제과업체들이 초콜릿 제품 가격을 일제히 올린다는 네.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특정 제품 같은 경우는 20% 정도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이 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제품인데 뭐 브랜드명을 말씀드리기 뭐하긴 하지만 여튼 이게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아예 그 원가에 안 맞아서 제품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그 정도군요. 그리고 뭐 가나 초콜릿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네. 유명한 초콜릿이 있잖아요. 이걸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 제품 17개 제품의 가격을 한 12% 정도 올렸고 뭐 다른 제과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9% 정도. 네. 이게 그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 억제 정책 때문에 굉장히 조금 뭐랄까 그 식품들의 가격을 누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은 올리지 않고 판매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제과업체들이 뭐 대응을 해오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뭐 못 참고 가격을 대폭 올린 건데요. 네. 이유는 초콜릿의 주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뭐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길래요? 지난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코아의 톤당 거래 가격이 9,402달러예요. 네. 여기에 조금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렇죠. 지난해 12월에 평균 가격이 4,297달러였으니까 2배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네요. 이것도 꽤나 많이 오른 느낌인데 네. 사실 코코아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수십 년간 평균 가격이 톤당 한 2,000달러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거기에 비하면 5배 정도 오른 거니까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환율 한 1,400원대를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과업체가 체감하는 원재료의 인상폭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을까요? 네, 먼저 코코아의 공급망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네. 코코아는 카카오라고 하는 나무에서 뽑아내는 원재료입니다. 그렇죠. 카카오 나무는 학명이 신이 내린 음식이란 뜻의 테오브로마 카카오라고 하는 건데 뭐 이름에서 조금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아마존간 유역에서 5,000년 전부터 경작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나무예요. 네. 뭐 길쭉한 모양의 열매를 우리가 카카오 포드라고 부르고 이 열매 안에 손톱 크기 정도의 씨앗이자 원두인 카카오 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말려서 가공한 뒤에 갈면 뭐 코코아 파우더나 네. 버터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코코아를 사다가 제과업체가 초콜릿을 만드는 건데 그렇죠. 이게 유래만 남미이지 현재 주요 경작지는 서아프리카의 이른바 코코아 벨트라고 하는 나라들이에요. 네. 뭐 코트 디부아르, 가나, 카메룬, 나이지리아 뭐 이런 나라들인데 여기에서 전 세계 카카오 원두의 70%를 생산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쪽 지역에서. 맞습니다. 네. 코트 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한 44% 정도가 되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을 하는 나라고요. 근데 지난해부터 이 코코아 벨트에서 코코아 원두 생산량이 급감을 한 겁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네. 코코아는 10월에 한 번, 그다음에 이듬해 4월에 한 번. 이게 한 시즌이거든요. 이렇게 한 시즌에 2번의 열매를 따는데 이미 지난해 10월 첫 수확기에서 생산량이 꽤나 감소를 많이 했고 올해 4월에는 그것보다 더 줄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코코아 가격이 이미 올해 초 한 4월쯤에 1만 달러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상승폭을 보였었는데 그 가격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상 기후 현상 때문이겠죠. 이제 맞습니다. 농작물들은 그 영향을 그렇죠. 안 받을 수 없는데요. 일단은 직접적인 원인은 병충해이긴 해요. 병충해요. 네, 검은 꼬투리 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카카오 열매가 새까만 곰팡이에 덮이는 병이에요. 곰팡이가 피면 당연히 네. 그 안에 있는 열매는 썩겠죠. 그렇죠. 네네. 이게 원래는 가나의 일부 지역에만 있던 병충해라고 하는데 네. 지난해 여름에 이상기후 때문에 이쪽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평소보다 당연히 기후가
습했겠죠. 습해지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습한 기후를 타고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번지게 되는데 뭐 습한 장마철에 집에 곰팡이가 많이 피는 거랑 한 번 생기면 맞습니다. 뭐 쫙 퍼지죠. 그런 거랑 같은 원리인 건데 여기에다가 깍지벌레라고 하는 벌레가 있는데 이 네. 벌레가 카카오 나무의 수액을 먹고 사는 벌레거든요. 근데 이 벌레가 옮기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카카오 나무가 죽게 되는데 요걸 번지는 걸 막으려면 뽑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난해 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 때문에 겨울에 기온이 너무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온이 높으면 카카오 열매가 잘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또 4월에 수확하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근본적인 원인은 어쨌든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후가 널뛴다고는 하지만 사실 작황이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코코아의 가격도 지금은 너무 올랐지만 작황이 좋아지면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네네. 사실 보통의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보통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데 네. 다행히 올해 10월 수확기에는 생산량이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고는 해요. 그러면 코코아 가격이 좀 더 내려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초에 올랐던 가격 그대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코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왜 특수한 케이스? 이게 이것도 공급망 이야기이긴 한데 네. 이게 조금 슬픈 역사가 담겨 있기는 해요. 코코아의 주산지인 코트디부아르는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트, 그렇죠. 한국말로는 상하해안이란 뜻인데 이게 프랑스어예요. 그렇게 뭐 나라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이름을 달게 된 건데 마야 문명을 정복했던 스페인이 초콜릿을 유럽으로 가져오고 네. 그래서 그 프랑스가 그걸 보고 그 남미에 있는 카카오 나무를 가져다가 코트디부아르에 심어서 대규모 농장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에서 지은 카카오 농장에서 원료를 재배하고 이걸 유럽으로 들고 와서 코코아를 만든 뒤에 전 세계에 초콜릿을 파는 공급망이 이때 만들어진 건데 조금 나쁘게 말하면 좀 착취 구조의 공급망이라고 네.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코트디부아르가 지금은 독립된 국가잖아요. 이건 네. 옛날 얘기고. 그렇죠, 맞습니다. 식민지 시절 얘기고. 1960년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코트디부아르는 굉장히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네. 인근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나 뭐 가나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올 정도였는데 그렇군요. 사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유럽이 다시 잘 살게 되는 때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초콜릿의 소비가 많이 늘었고 그래서 코코아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가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게 된 건데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의 뭐 밥줄이 코코아다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지금도 코트디부아르 GDP의 15%, 그다음에 수출의 40%가 코코아일 정도예요. 단일 농작물에 나라 경제가 너무 이렇게 의존돼 있는데 그러네요. 근데 파국은 1980년대 중후반에 시작이 됩니다. 코코아 가격이 평균 톤당 뭐 $1,000 수준까지 떨어져요. 너무 떨어졌네요. 맞습니다. 네. 이때부터 코코아 벨트의 순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1987년에 코트디부아르가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거든요. 뭐 조금 과하게 말하면 나라가 망한 거죠. 그렇게 10년을 허덕이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전이 발발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정부군도 그렇고 반군도 그렇고 코코아를 판 돈으로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20년간 굉장히 어마어마한 정도의 산림이 체벌이 됐고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코코아 가격도 낮아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이 된 건데 네. 이러다가 왜 지금은 이렇게까지 비싸졌나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저희가. 맞습니다. 농사도 돈이 있어야 조금 수확량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농부의 아들이긴 한데 잘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카카오 나무가 많이 살면 한 100년 정도를 산다고 해요. 100년이요? 네. 근데 품종에 따라 뭐 짧기도 하고 더 길기도 할 테지만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평균 한 35년쯤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35년에 한 번씩은 나무를 심어야 수확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매해 병충해를 막으려면 농약을 사서 농약도 뿌리기도 해야 되고 수확이 끝난 뒤에는 비료를 사서 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되기도 하고 사실 이게 다 돈입니다. 근데 오랜 기간 코코아 가격이 너무 쌌던 데다가 나라도 망하고 그다음에 네. 내전도 있어서 한 30여 년 동안 이걸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공급만 자체에서 수확을 직접 담당하는 농부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나무가 늙어서 병충해도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 수확량도 줄어들고 또 이상기후 때문에 타격은 훨씬 더 커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닥친 거죠. 코코아에 이렇게 의존했던 나라인데 그래도 네. 어느 정도였길래 이 정도로 타격을 받았을까? 네. 마이티어스라고 하는 단체의 보고서를 보면 네.
코코아 벨트에 있는 나라의 농부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초콜릿바 한 개를 1,000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네네. 해보죠. 그럼 이 중에 절반이 조금 안 되는 442원이 슈퍼마켓 같은 소매업체에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초콜릿 제조사는 352원 정도를 벌고요. 네. 뭐 가공하는 업체도 가져가고 다 하고 코코아 벨트 농부에게 돌아가는 돈은 고작 66원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금액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착취 공급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제로 코트디부아르 농부의 하루벌이가 50센트 정도밖에 안 된대요. 옆 나라인 가나는 84센트. 뭐 물가 차이도 있겠지만 한국 돈으로 뭐 1,000원이 안 되는 거죠. 너무하네요. 이렇다 보니까 축적할 자본이 없었던 그렇게요. 거고 네. 축적해놓은 자본이 없으니까 새로 나무를 심고 농약을 사고 비료를 사는 일들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충해도 약하고 이상 기후가 그렇죠. 오게 되면 수확량이 확 줄어드는.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돈이 맞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가격이 오른다는 게 뭐 우리는 비싸진다고 하지만 네. 이제 농작물을 이렇게 직접 가꾸는 입장에서는 그럼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나아지긴 할 텐데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비율의 문제인 거잖아요. 뭐 2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예를 그게 들면 그대로 가는 게 66원에서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뭐 100원 100, 넘게 120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농부들에게 돈이 충분히 얼마나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장 내년부터 사정이 좋아지긴 할 거예요. 네. 좋아지긴 할 텐데 문제는 병충해 때문에 죽은 나무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오래된 나무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로 심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카카오 열매를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략 기다려야죠.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3년이요. 그래서 가나에 있는 카카오 위원회라고 하는 정부 그 위원회 관계자가 네.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최소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외신에 했더라고요. 예.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 카카오 가격이 떨어질 일이 당분간 쉽지 않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일단 생산 환경만 놓고 보면 그런 게 맞습니다. 네.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초콜릿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도 재고 비율이 1985년 이후에 최저점 기록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해요. 다행히 2024, 2025 시즌 그러니까 네. 올해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첫 수확기인 올해 10월의 작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도 뭐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가 있던데 네. 사실 올 겨울 기후가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10월에 수확량이 꽤 괜찮았다고 하는데 4월에 올랐던 코코아 선물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유지돼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투기 수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공급 차원에서 공급 사이드에서 뭐 가격이 그렇게 내릴 만한 요인이 안 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가격이 올 초에 굉장히 많이 오를 때 한창 오를 때 2월쯤이었는데 런던이랑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코코아 선물 가격이 오른다에 베팅한 투기 자금이 한 87억 달러 정도가 됐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2조쯤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또 만약에 가격이 내린다라고 투기자분들이 베팅을 하게 되면 가격이 또 쭉쭉 빠질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에는 아직 그런 베팅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네. 그럼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공급 사이드에서 보게 되면 가격이 내릴 만한 요인이 없긴 하는데 그 수요 쪽에서는 조금 내릴 만한 요인이 있는 게 네. 카카오 원두는 코코아 벨트에서 뭐 많이 재배를 하지만 네. 사실 초콜릿은 대부분 유럽 국가가 소비를 하거든요. 네. 근데 EU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법 중에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긴 하지만 여튼 이게 무슨 법이냐고 하면 환경 파괴나 강제 노동 등으로 만든 원료나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팔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인데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해서 코코아 벨트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난 한 20-30년간 굉장히 불법적으로 산림을 채벌해서 재배한 코코아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코트디부아르의 정부 산림보호국에서 조금 추산을 해봤더니 코트디부아르에서 생산하는 카카오 그 원두의 40% 가량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재배하는 코코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코아는 유럽 기업이 사갈 수가 못 없겠죠. 사는 거네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나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이 물량을 조금 싸게 사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기는 해요. 네. 보통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가나에서 코코아를 많이 사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 가나 초콜릿이 있는 것이고요. 예. 코트디부아르에서 만드는 코코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벨기에로 갑니다. 우리가 아는 고디바
네네네. 고디바 같은 초콜릿이 이 코트디부아르에서 나는 코코아로 만드는 건데 그렇군요. 만약에 벨기에가 이걸 못 사가게 되면 코트디부아르는 어딘가 팔아야 되겠고 네. 그러면 우리가 싸게 조금 사올 수 있는 아시아 여지가 지역에서 있는 거죠. 저렴하게. 맞습니다. 예. 커피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올랐다고 해서요. 맞습니다. 커피도 카카오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 가격이 급격히 오른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 네. 커피 양대품 중에 아라비카랑 로부스터라고 하는 건데 네네. 로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가까이 올랐고요. 전년 대비해서.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50% 넘게 올랐는데 네. 그래서 최근에 커피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렇죠. 근데 커피 원두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카카오처럼 공급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커피 원두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브라질이고 그다음이 베트남인데 사실 뭐 수탈 구조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아니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커피 원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도 인근에 기후가 그렇죠. 재배하기 적당한 적도 인근의 나라들이 대부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서 네. 카카오처럼 서아프리카 몇 개국의 생산이 몰려 있지 않기는 합니다. 뭐 사실 이상 기후가 일상화했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커피 같은 경우는 작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격이 다시 안정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날씨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늘만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디아 아리 뮤직 소울 차일드의 초콜릿 하이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 yeah.